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주 만에 뵙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이 겁에 질린 아이에게 이 방에는 너를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전혀 없단다 라고 아무리 반복적으로 말해줘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달그락거리는 소리에도 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시 불안해하죠. 이 아이를 웃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방 안에 불을 켜는 것이죠. 아이가 스스로 방 안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야만 그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좀 받으면 여러분들은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 저 같은 전문가를 찾습니다만 그 효과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장이 살짝만 흔들려도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곧장 다시 시작되니까요. 결국 스스로 시장을 보실 수 없다면 전문가들의 100마디 조언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불을 켜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습이 좀 필요한데요. 샤프시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251편부터 265편까지를 정독해 주십시오. 경기의 사계절이라는 부제를 통해서 이 경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침체를 이겨나면서 반등을 시작하는지 혹은 어떤 모습이 고점에서 주로 나타나는 징후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뒀어요. 특히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필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조금 길긴 해요. 대략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경기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질 수 있다면 굳이 마다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기업 분석 26편부터 34편까지를 꼭 읽어주십시오. 미국은 아직도 국제회계 기준보다는 라이포라고 하는 기장법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되거든요. 매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까지 하나하나 먼저 설명드려야 된다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 시황에는 예습이 좀 필요하죠. 그럼 모두 찾아 읽으셨다는 것을 가정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샤프시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254편째 이야기를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용의 시대의 주식시장은 어떤 운동성을 갖게 되는지 그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해 보자. 지금까지 오르던 주가는 훨씬 더 강한 상승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은 거의 개선이 없다. 물론 일자리도 여전히 풍부하지 않다. 경험이 없는 초보 투자자들이 고용시장이 호전되지 않아서 주가는 더 오를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생각하고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혹은 선물을 매도해서 낭패를 보는 것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기다. 용의 시대에만 유독 또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하나 더 있는데 특수한 몇 개 종목만 돈들이 집중되면서 말도 안 되는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는 소위 용오름 현상이 그것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딱 지금의 모습이 연상되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연준의 리플레이션 유도 정책에 의해 주가만 오르고 있어요. 또 용오름 현상이라는 것도 누구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른바 빵이라고 하는 몇 개 종목만 집중적으로 상승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용오름 현상 이외에도 또 하나의 특별한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른바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가가 오르니까 이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은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런 착각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의 효과는 시장을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유도하는 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부의 효과가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우리보단 좀 덜한 편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누구를 고용하는 건 쉬워도 해고하는 건 어렵잖아요. 부의 효과로 인한 1차 소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곧장 사람들을 고용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침체의 쓴맛을 경험한 데다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기예요. 완전히 재고가 바닥이 나기 전까지는 다소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장 입증해 볼까요? 미국 전체 소비에서 가장 대표성을 갖는 품목을 하나 꼽자면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클러스터가 가장 큰 업종인데다가 특히 미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이죠.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지도 않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허름한 자동차 한 대는 있어야 월마트라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경기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로서 활용되어 왔어요. 지난 9월 북미 자동차 판매는 연율 기준 1,630만 대로 시장 예상치 1,570만 대를 훌쩍 넘어섭니다. 이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 지난 2월에 기록했던 1,680만 대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였다면 미국에서 이미 1차 소비가 시작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침체의 쓴맛을 본 기업들은 공장을 더 가동시키지 않았는데요. 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장 가동률은요, 고작 71.4%에 불과합니다.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정상 수준의 공장 가동률을 75%로 정의하고 있다면 상당히 미달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자동차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팔리기 시작했는데 공장은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시장 재고가 감소합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재고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면 딜러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꼽을 수 있어요. 미국은 우리랑하고 다르죠. 자동차 시장이 우리처럼 대리점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딜러 마켓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재고가 많아서 팔아먹는 게 좀 힘들어지면 그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재고가 작아서 자동차 구매자들이 오히려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4월에 차를 팔기가 정말 어려웠겠죠? 당시 지급된 인센티브는 전년 동기 대비 27%까지 상승했어요. 차 한 대 팔았을 때 지급되던 인센티브가 평년 기준 100만 원이었다면 지난 3월, 4월에는 똑같은 차를 팔았을 때 127만 원을 인센티브로 챙겨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5월 달 들어서는 13%까지 하락했고 6월에 7%, 7월에 접어들면서 2%까지 하락하면서 정상화됩니다. 딱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 시기에 딱 맞물리고 있죠. 지난 9월에는 인센티브가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하락했는데요. 요 말을 뒤집으면 누적되었던 시장 재고가 드디어 9월 들어서 정위치까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9월 17일 방송에서는 차화전, 그러니까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가 올가을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그러니까 시장의 재고 감소가 충분히 이해되신다면 이후에 벌어질 놀라울 사실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라이포 리퀴데이션, 라이포 청산이죠. 기업 분석 27번째 이야기 적법한 편법을 보시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선입고되었던 싼 원가가 비용으로 반영되는 이른바 라이포 청산이 일어난다. 중간 생략하고요. 미국에서 라이포 청산을 고의로 만드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회사가 실제로는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회계적 이익이 잡히는 바람에 그동안 내지 않고 미뤄왔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지. 실제로 미국 기업의 CEO들은 라이포 청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필요한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늘 적정 수준의 재고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라이포 청산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오죽하면 시장 전략에 실패한 CEO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이 재고 관리에서 실패한 CEO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죠. 우리나라는 기장법이 틀리기 때문에 저쪽에서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줄 수 있지만 미국은 재고가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를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CEO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재고가 더 하락하지 않도록 판매를 줄이거나 혹은 재고 확충을 위해서 생산을 늘리거나 당연히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죠. 기업들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입각해서 기업들의 이익은 이때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PER이 몇 배니 몇십 년 만에 최고치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라이포 청산 이후 기업 이익이 화끈하게 증가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PER은 다시 빠른 속도로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간단 말이죠.
또한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255번째 이야기 봄의 소리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는 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뚜렷한 5가지 징후가 있단다. 중간 생략하고요. 셋째, 만약 장기금리가 높아지고 단기금리가 낮아지는 모습이 시작됐다면 유동성이 무르익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는 금융주를 담아두거라.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5가지 봄이 오는 소리, 봄의 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좀 전에 거론해드렸던 금리만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보면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일드 커브의 스티프닝을 바라는 돈들의 움직임이 크게 강화되고 있었어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채권 트레이더들의 장기물 채권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이 20만 9천 건을 넘어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 내 본 적이 없을 정도의 큰 규모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금리가 높아지고 단기금리가 낮아지는 쪽들로 돈들이 베팅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상승에 매우 중요한 5가지 단서 중에서 하나가 이미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장단기 스프레드는 당연히 확대되기 시작했겠죠.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는 연초 이후 30bp 이상 더 확대돼서 80bp 전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5베이스포인트 상승을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해지 비용이 그 반대로 25베이스포인트 하락을 하기 위해서 하락을 해지하기 위한 비용을 크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0년물 해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치가 시장에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60베이스포인트 전후까지 확대된 상황이에요. 제가 이미 8년 전여부터 무료로 공개해둔 글에 모두 나와 있는 다소 진부한 내용들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소중한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는 봄의 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스스로 보실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조그마한 잡음에도 공포가 몰려오기 때문이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100번을 뭔가를 이야기를 해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실 수 없는 상황에서의 안도감은 하루도 채 가지 않고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직접 방 안에 불을 켜야만 합니다. 스스로 보실 수 있어야만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끝장납니다.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시장과 맞서 싸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4차에 걸친 부양책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9월 24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각본대로라면 5차 부양책이 이미 시행되었어야만 했는데요. 이 두 당이 대립을 해서 잠시 중단됐습니다. 5차 부양책을 통해서 소비를 좀 더 연장해 줄 수 있다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재고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이른바 라이포 청산을 피하기 위해 재고를 다시 빨리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재고 확충을 위해서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설비 투자를 시작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더 고용하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도 든든해지기 시작을 하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소비, 즉 2차 소비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바야흐로 뱀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스테이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든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겨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이 뱀의 시대부터는 2차 소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겨울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마치 작은 불씨에서는 장작을 태우기 어렵지만 활활 타오르는 상황에서는 어지간하게 젖은 장작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5차 부양책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 5차 부양책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좌절된다면요. 아무리 약실에 화약이 충만해도 격발되지 않으면 총알은 나가지 않아요. 시장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혹독한 겨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제롬 파월은 하원에서 증언을 이례적으로 이틀간 배정했던 것이고 틈만 나면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핏대를 높여가며 설명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장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뉴스가 시장을 구체적으로 움직이든가요? 바이러스의 재확산 소식? 아니면 트럼프의 바이러스 감염 소식?
이거 뭐 아니라는 것은 간단하게 입증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지난 화요일에 프랑스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술집 영업이 다시 중단되었고요. 뉴욕에서는 일부 학교에 대한 폐쇄 소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모두 크게 상승했다면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트럼프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고작 0.48% 하락했던 다우지수가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뉴스에 1.68% 상승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보다는 낸시 펠로시의 5차 부양책과 관련된 발언이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력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화요일 증시를 오르게 했던 뉴스는 스티브 무누신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제롬 파월이 3자 회동을 했다는 뉴스 때문이었으니까요. 양당 합의의 키를 쥐고 있는 낸시 펠로시를 두 명이 설득하기 시작하면서 5차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 증시 상승의 구체적 이유였습니다. 수요일 새벽 잘 오르고 있던 증시의 방향을 돌려서 하락시킨 이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밑도 끝도 없이 5차 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미국 증시는 앞으로 2주 동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10월 둘째 주가 지나고 셋째 주가 되면 그나마 절반까지 하락한 실업급여가 더 작아지거나 아예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 이전까지 제롬 파월과 스티브 무누신이 낸시 펠로시의 마음을 열고 5차 부양책을 통과시켜야만 온전한 시장 상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짝 부정적이었어요. 우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법관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테이블에 마주설 생각이 없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사실 낸시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에게 칼을 쥐어주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8월 27일 방송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두고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시장 전략을 다음과 같이 짜두고 있습니다. 기준은 여전히 5차 부양책이에요. 만약 2주 이내에 통과된다면 호재의 노출로 잠시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생기는 조정은 언제나 매수가 가능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장기채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을 구축하고 대신 은행주와 화재주 등의 금융주 섹터와 인프라 섹터를 좀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향후 2주 이내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비중을 조금 더 줄여두고 중립비중 이하에서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는 조정을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의 연쇄 부도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은 뭐든 할부로 구매하는데요.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모기지 채권이 부실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행히도 주택 퇴거 금지 조치는 내년 1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예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여야의 합의 없이 연말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 과거 금융위기처럼 MBS가 부실해지면서 최악의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말이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